자, 오늘은 부력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법칙,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법칙에서 유체와 관련된 법칙을 나머지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은 이제 9단원 내용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르누이 법칙하고 관련된 문제들과 예시들 보면 9단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3년 9월에 있었던 고3 모의평가인데요. 그림가는 물체 B가 올려진 물체 A가 밑면적이 S인 원통형 수조 안에 물에 떠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란은 가에서 B가 A에서 떨어져 가라앉은 후 두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과 B의 밀도는 각각 ρ 2로이고 B의 부피는 V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전에 교양과학 책에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보면 배 위에 어떤 무거운 물체를 배 밖으로 집어 던지면, 그래서 물에 가라앉게 만들면은 배가 위로 뜰까 가라앉을까 이런 건데요. 배가 위로 뜰까 가라앉을까라기보다는 수면의 높이가 이제 그대로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느낌하고는 다르게, 느낌은 뭔가 이제 물에 뭐가 잠기게 되니까 물의 수면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그림 보면 알듯이 수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제가 좀 우아하게 먼저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형으로 막 푸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제 풀 때는 막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 부력 문제는요 항상 평형이거든요. 힘의 평형.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힘의 평형과 요 상황에서의 힘의 평형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을 보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요 높이 차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머리를 써서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일단 수면이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 B가요 배 위에 이렇게 있으면, A 위에 있으면 B의 무게만큼의 부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B가 A 위에 올라감으로 해서 B가 밀어낸 물의 부피가요 그만큼의 물의 무게가 자신의 무게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신의 부피보다는 더 많은 부피의 물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의 높이는 수면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이 다른 물체가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신의 부피보다 더 많은 부피를 밀어낸 상태고, 이 상태는 딱 자신의 부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안에 B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더 줄어드는 셈이 되어서 수면의 높이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H1 빼기 H1 빼기 H2,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딱 요만큼의 부피 있죠? 요만큼의 부피가 밑면적이 S고 높이가 H1이니까 SH1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부피가 밑면적 곱이 높이니까 SH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차이를 구하면 이제 H1 빼기 H2를 S하고 어떤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를 먼저 봅시다. 얘를 먼저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요 부피만큼의 요 물의 무게는 A의 무게하고 같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부피는 A에 의해서 밀려난 부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왼쪽에서는 요만큼의 부피 말고 이건 A에 의해서 밀려난 부피 말고 B에 의해서 밀려난 부피도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요 전체 부피,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요 부피가 AB 전체의 무게하고 같은 요만큼의 부피의 물의 무게가 AB 전체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고 B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다로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네. 그럼 요 빨간색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는 B의 무게하고 같은 거고 요 파란색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는 A의 무게하고 같은 건데 요 B가요 요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 요 빨간색 부피만큼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 B 자신의 부피만큼이 다시 늘어나잖아. 근데 B 자신의 부피는 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B의 무게하고 같은데 B의 밀도와 B의 부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물의 밀도가 나와 있고요. 그럼 B의 질량이 2로 V예요. 그럼 요만큼의 물의 질량이 2로 V가 돼야 되니까 물의 밀도가 로니까 요만큼의 부피는 2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SH1에서 SH2로 갈 때 요 부피만큼이 빠지고 요 부피만큼이 추가가 된 거잖아. 그러면 2V만큼이 줄어들었고 V만큼이 늘어났으니까 총 V만큼이 감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피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1 빼기 H2는 S분의 V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우아한 방법이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풀었던 방법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요거의 힘의 평형과 요거의 힘의 평형을 그냥 써봤습니다. 써보는데 그 전에 우선 물어보는 걸 먼저 봤죠. H1 빼기 H2를 물어봤으니까 SH1 빼기 SH2를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SH1 빼기 SH2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 식은 일단 써놨고요. 써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요 부피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SH1은 물의 부피에다가 요 잠긴 부피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물의 부피를 그냥 V물이라고 뒀습니다. V물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의 부피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V물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잠긴 부피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EV인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얘를 저는 V1이라고 뒀고요. 여기 잠긴 부피를 이 V2라고 뒀어요. V2. 그리고 B의 부피는 V라고 나와 있지. B의 부피는. 그래서 SH1 빼기 SH2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V물 더하기 V1에다가 빼기 V물 더하기 V2 더하기 V를 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V1하고 V2의 어떤 관계를 알아야지 H1과 H2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각각의 힘의 평형식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식 한번 써보면은 요 왼쪽 같은 경우는 AB 전체를 하나로 묶어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부력밖에 없지. V1만큼의 물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써보면 로원이 아니죠. 그냥 로 V1 G만큼이 부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의 무게는 B 같은 경우에는 밀도하고 부피가 다 나와 있으니까 B부터 먼저 적어보면 2로 V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A의 무게 뭐 WA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역시 B에 대해서 역학적 평형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력이 로 V2G이고요. 그 다음에 A밖에 없죠. 그러니까 A의 무게 WA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요식하고 요식을 보니까 뭔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 보면 V물은 날라가잖아요. V물은 날라가고 요거 마저 정리하면 V2 빼기 V1 빼기 V 이렇게 되죠. V1 빼기 V2. 예, 잘 듣고 있네요. 예.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예. V1 빼기 V2 빼기 V가 되겠죠? 예. 역시 잘 듣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V1 빼기 V2가 요 식의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예, 요거를 빼버리면 덩달아서 WA도 날라가고 그죠? 예, 식이 로 V1 빼기 V2G에 요거는 2로 VG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로하고 G가 날라가고요. V1 빼기 V2가 뭐가 됩니까? 예, 2V가 되죠. 그래서 여기 V1 빼기 V2 대신에 2V를 집어넣으면 V가 되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H1 빼기 H2는 S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소에는 뭔가 이게 아기자기한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샘솟듯이 잘 나옵니다. 예, 특히 그냥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문제를 풀 때요. 모의고사 칠 때도 좀 긴장이 덜 되면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능이라는 그 이 긴장된 상황에서는 이런 약간 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고민할 시간에 그냥 정형화된 방법으로 그냥 풀어 나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멋있는 방법으로만 푸는 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힘의 표현 쫙쫙쫙쫙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푸는 방식 있죠.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약간 좀 기계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실제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 풀어보면 나중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머리보다 손이 더 빠릅니다. 예, 손이 막 풀고 있어요. 진짜 많이 풀면은 문제를.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큰 뭐랄까 뭐냐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점수가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역시 열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예. 예,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예요. 부력에 관한 실험 문제인데요. 빈 수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요. 0점을 맞춘 후 물 20N을 넣습니다. 그다음 부피가 V인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연결하여 물에 넣고 물에 잠긴 부피 그리고 용수철 저울과 전자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하고요. 그다음 나의 상태에서 물의 부피를 V만큼 더 넣은 후 근데 요거 나중에 고려를 안 해서 틀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을 더 넣었어요. 물을 더 넣은 후 물체에 잠긴 부피 용수철 저울과 전자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다른 건 다 주어졌는데요. 다 상황에서의 전자저울의 문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약간 반사적으로 힘의 평형식을 썼습니다. 그냥 나와 다에 대해서 그 다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풀지. 어차피 그거밖에 쓸 게 없거든요. 고등학교 수준의 뭐 수학이나 물리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딱 문제가 탁 주어지면 사실 써야 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문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부력 문제는 뭐 힘의 평형 문제지. 그래서 일단 물체에 대한 힘의 평형식을 쓴 다음에 저울의 눈금을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또 최대한 아는 물리량을 써서 풀어보죠. 일단 물의 밀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의 밀도를 로라고 두면 되죠. 부력할 때 필요하죠. 그럼 여기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요. 일단 이 무게가 있을 텐데 무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무게. 그래서 W weight 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보니 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게 장력이죠. 이건 용수철 저울의 눈금과 같죠. 근데 이건 표에 남아 있습니다. 나에서는 38N이죠. 이게 38N이고요.
여기 유체하고 또 둘러싸여 있으니까 부력을 표시해야 되겠지.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니까요. 로의 4분의 V의 중력과 속도 G. 중력과 속도도 10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예, 없으니까 일단 다까지 다 써놓고 이렇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다도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의 표현식을 써봅니다. 여전히 무게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 이 상자의 무게입니다. 좀 상자의 힘의 평형을 쓰는 거예요. 실하고 연결됐으니까 잡아당길 거 아니야. 실이 밀 수는 없죠. 잡아당기는 힘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 36N이고요. 그 다음 또 부력이 있겠죠. 부력이 로에 얼마고 2분의 V의 G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풀까?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부력의 반작용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력이라는 게요,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그럼 그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은 물체가 유체를 누르는 힘이 됩니다. 방향은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요만큼을 제가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요만큼을 한 덩어리로 보면 요 녀석 자체의 무게는 20N이죠.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20N인데 여기서 이제 22N이라는 건 뭐냐? 얘가 얘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그렇지? 얘가 이제 무게가 20N인 거고요. 그다음 수직항력 떠받치는 힘이 22N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력이 0이 되려면 아래쪽으로 힘이 얼마 있어야 돼요? 2N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뭐냐? 부력의 반작용력이고요. 물체가 유체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죠. 그 말은 뭐냐? 얘가 몇 N이다? 얘가 2N이라는 거예요. 얘가 부력이 이 상황에. 그럼 더불어서 얘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몇 N이에요? 얘가 저거의 2배죠? 얘 4N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렸습니다. 얘가 4N이니까 얘가 4N 누르고 있네. 원래 20N에다가 4N 누르니까 24N이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러면 이제 틀리죠. 여기서 이제 빠뜨린 게 뭡니까? 물을 더 넣었죠. 이거 많이 낚였습니다. 물의 부피 V를 더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총 무게가 원래 20N에다가 총 무게가요. 원래 20N이었는데 물이 추가되었죠. 로 Vg만큼이 추가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비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요게 2N이고 요게 4N이니까 얘는 8N이죠. 8N. 그렇기 때문에 요 총 무게가 28N이에요. 28N. 요게 28N이고요. 그 다음에 요 누르는 힘이 또 몇 N이에요? 4N이죠. 그럼 또 이 누르는 힘이 4N이니까 수직 항력이 몇 N이 돼야 돼? 요거 다 합친 32N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수직 항력이 저울이 요 용기를 위로 누르는 힘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용기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되겠지? 그게 답은 몇 N이다? 32N입니다. 32.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요 38N, 36N이 필요 안 쓰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안 쓰였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범위를, 근데 이게 조금 방금 제가 풀이한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요만큼을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만큼은. 그러면 이제 뭐를 구했어야 되냐면 이제 요 녀석의 무게가 40N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 요 보라색 덩어리의 총 무게가 몇 N이에요? 물이 20이고 요게 이제 40이니까
총 60이죠. 예. 60이니까 거꾸로 해야 되지. 지금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시 미안합니다. 거꾸로 갈게요.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요. 요 녀석의 전체 무게는요. 여기서 실이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얘를 떠받친 힘을 합친 것 같아요. 그러면 38N하고 22N 합치면 몇 N이야? 60N이지. 그럼 물의 무게가 20이니까 요 상자의 무게가 4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요쪽에서는 이제 요 전체의 무게가 물 20에 요 상자 40에서 60이었는데 물이 추가로 들어갔잖아. 예, 물이 V만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 앞선 요 식에서 이제 요게 2N이라는 거로부터 부피 V만큼의 물의 무게가 8N이라는 거를 계산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총 요 보라색의 무게는 총 몇 N이 되겠어요? 68N이 되죠. 그럼 이가 68N이 이 아래쪽으로의 무게가 됩니다. 근데 위쪽으로 36N 장력이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바닥에서 떠받치는 힘은 그 68N에서 36N을 빼면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 나오죠. 32N이라. 이제 아마 출제자가 풀었던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38N 그리고 이 36N을 줬던 이유는 근데 원래 문제 풀이 방식이라는 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풀이가 문제 조건이 다 안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막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제대로 풀었나? 근데 스스로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방식의 풀이에서는 이제 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부 안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풀이 방법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다르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을 때는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남길래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7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그 한 페이지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을 좀 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 일단 파스칼의 법칙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소리가 안 나나? 야동 아니냐고? 야동은 딴 데 저장해놨지. 파스칼 법칙은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액체의 한쪽 부분에 압력을 주면 액체의 각 부분에 같은 크기로 그 압력이 전달된다는 법칙이다. 치약의 끝부분을 힘주어 누르면 다른 쪽 끝인 입구 부분에서 치약이 나오게 된다. 치약의 중간 부분이나 앞부분을 눌러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동일한 압력이 전달되는 파스칼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653년 파스칼은 밀폐된 공간에 담긴 유체의 한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관의 단면적이 작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반대편 큰 부분에서는 큰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압력을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큰 힘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파스칼 법칙을 이용하면 유체에서의 지렛대인 유압 지렛대를 만들 수 있다. 유압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생시켜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단면적이 작은 왼쪽 피스톤에 작은 힘을 가하면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 같은 크기의 압력이 유체 모든 부분에 가해져 오른쪽 피스톤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므로 단면적에 비례하는 큰 힘이 물체에 작용하여 작은 힘을 사용하더라도 단면적이 큰 피스톤에 놓여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파스칼 법칙은
유체에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의 증폭과 관계. 실제로 요 파스칼 법칙이 적용된 그 유압 장치가 되게 많습니다. 브레이크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유압 장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게 그 유체 기름을 쓰는데요. 유체로는 유체를 통해서 그 압력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멀리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계 장치에서는 유용한 방식이 됩니다. 이 파스칼 법칙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이것도 실제로는 이거 움직여야 되지만 지뢰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뢰 때도 실제로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 설명을 할 때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평형인 상태를 놓고요. 보통 이 장치를 잠깐 소개해주면 이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고요. 기름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피스톤인데 이 피스톤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기름 자체가 윤활유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쓰고요. 보통 이런 실린더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시무시하죠. 질량과 마찰을 무시하고요. 무게가 F1, F2인 추를 올려놓았는데 이 무게를 잘 조절을 해서 얘가 평형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면요,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유체가 흘러야 돼요. 유체가.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두 부분이 압력이 같은 게 아니라 요렇게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높이가 같은 부분이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베르누이 법칙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베르누이 법칙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압력이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압력은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기압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대기압에다가 각각의 추에 의해서 눌러지는 추가된 압력을 더한 게 이 지점에서의 압력인데 대기압은 어차피 등식 세우면 없어질 거니까 빼고 적을 겁니다. 파스칼의 법칙 자체는 요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추가된 압력이 유체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는 게 파스칼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장치를 설명할 때는 이 두 부분의 압력이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설명을 하고 그 식 자체를 파스칼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같다라는 식을 쓸 건데 이 압력 중에서 대기압에 의한 압력은 빼놓고 그냥 추가된 압력만 놓고 써보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A1분의 F1은 A2분의 F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을 보면 A1, A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A2가 더 크죠. 그럼 F1, F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F2가 더 커야 되죠.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누고 큰 수를 큰 수로 나눠야 등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힘을 가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물체를 놓는 부분이라고 하면 힘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뢰의 원리하고 유사한 게 뭐냐?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보면 얘가 x1만큼 밀어냈다 합시다. 이 부분을. 그러면 요만큼의 유체가 밀려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이 다루는 유체는 전부 다 이상적인 유체로 그 밀도라든지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부피만큼 밀려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편은 단면적이 작으니까 좀 밀려나는 높이가 좀 작겠죠. 쟤보다는. 요 부피하고 요 부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지고 이동시키나 아니면 물체를 직접 F2의 힘으로 X2만큼 이동시키나 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유압 장치를 이용하면 이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발로 이렇게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잡게 되는데요. 그 바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보면
제법 들어가는 깊이가 깊습니다. 밟아보면. 응? 이게 밟아도 일부는 유압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그게 이제 완전히 디지털식이 아니라 이제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바퀴를 잡는 게 아무리 지렛대를 이용한다 해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동력원에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유압 장치하고 지렛대를 같이 퓨전시킨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또 무시무시한 부분이겠죠. 질량과 마찰을 무시하는 피스톤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의 단면적이 6S, 이 면적의 단면적이 S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면 얘가 들어가고 얘가 올라가겠죠. 얘를 들어 올리는 상황인데 올라갈랑 말랑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 막대기의 평형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이 그러니까 실린더 부분이요. 피스톤 부분이 얘를 떠받치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사람이 누르는 힘을 F라고 하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하면은 얘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이 되고 얘가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 적어보면 LF1은 6LF 이렇게 되죠. 얘가 팔 길이가 L, 얘가 팔 길이가 6L입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에 얘를 통해서 여기 F1으로 떠받치면은 얘를 F1으로 누르겠죠.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S분의 F1이 되겠지. 여기서의 압력은 위에 보면 W만큼 여기서 누르고 있잖아. 여기서의 압력은 6S분의 W가 될 거고. 근데 여기가 높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아야 되겠지. 평형의 상태니까.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을 써보면 이 6S분의 W는 S분의 F1이 됩니다. 그럼 요 두 식의 연결고리는 요 F1이죠. 그래서 F1을 소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이 가하는 힘 F는 물체의 무게의 3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의 36분의 1의 힘만 가해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1cm 들어 올리려면 36cm 눌러야 되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36kg에 해당하는 추를 1kg에 해당하는 힘인 10N으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대신에 1cm 들어 올리려면 36cm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게 유압 지렛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속 방정식은요. 그냥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게 질량 보존입니다. 질량 보존. 이것도 마찬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루는 유체는 이상 유체라고 불리는 유체로 압력이 변하거나 혹은 속력이 달라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 그 유체의 밀도만큼은 변하지 않는 이런 유체입니다. 유체가 이렇게 굵기가 다른 반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얘가 0초일 때는 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0초일 때 T초 이후에는 여기에까지 흘렀다라고 합시다. 부분까지. 근데 여기서 이동한 거리 델타 x1하고 여기서 이동한 거리 델타 x2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단면적이 A1, 여기는 단면적이 A2, 여기가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럼 얘가 같은 부피만큼 밀려나야지 질량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같은 부피가 되려면 여기는 조금 적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피하고 요 부피가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1 델타 X1은 A2 델타 X2하고 같죠?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식이고요. 근데 요 식에다가 이제 요 델타 X1, 델타 X2만큼 각각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델타 T를 나눠 주는 거예요. 델타 T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1은 뭐가 됩니까? 그 지점에서의 속력 V1이 되겠고요.
델타 T분의 델타 X2는 이 지점에서의 속력인 V2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 이 지점의 속력 V1, 이 지점의 속력 V2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됩니다. A1 V1은 A2 V2라는 식이 되고요. 이걸 뭐 연속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 단면적하고 속력을 곱한 값 자체를 뭐 부피 흐름률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부피 흐름률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용어 자체는 뭐 크게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고 요 식 자체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호스 있죠. 호스로 물 뿌릴 때 물이 멀리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주둥아리를 이렇게 잡죠. 그러면 단면적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유속이 빨라집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이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A를 줄이면 V가 커지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침 뱉는다고? 아 침 뱉을 때 침 뱉을 때 이제 주둥아리를 이렇게 작게 혀를 이용해서 이 틈을 작게 만들면 멀리 나갑니까? 이빨 사이로. 아 이빨 사이로. 이빨 사이에 단면적이 작으니까. 아주 교육적인 예시네요. 부피 흐름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침 뱉기. 자 이제 베르누이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법칙. 그 베르누이 법칙은 흐르는 유체의 압력에 관한 법칙이 되는데요. 역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여기 굵기가 다른 관을 통해서 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볼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기보다는 일 에너지 정리를 쓸 건데요. 이때 이렇게 흐르려면 사실 이쪽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이쪽에서 미는 압력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압력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중력 이의 힘이죠. 압력에 의한 힘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으로 나왔던 게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두 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력이 한 일하고 중력 이의 힘이 한 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체의 압력에 의한 일과 중력이 한 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은 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한 거하고 같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결국에 이 경우에는 유체의 압력에 의한 일이 요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정리하면 베르누이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 왜 중요하다는지 알겠죠? 이게 그 베르누이 법칙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턴의 그냥 운동 법칙. 요 뿌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F 이퀄 ma. 그럼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요 순간이 처음 순간입니다. 처음 순간이고요. 이걸 0초라고 할게요. 이때 순간을, 시간을. 그리고 얘가 요만큼 갔을 때가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입니다. 요만큼 갔을 때가. 그럼 대략 여기가 관이 좁으니까 그죠? 이쪽이 좀 많이 가고 이쪽이 좀 덜 가고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의 유체의 빠르기가 v1이고요. 여기서의 유체의 빠르기가 v2인 상황이고요. 그다음 높이는요, 임의로 한 요점을 바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 유체의 높이가 h1이고 요 유체의 높이가 h2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압력이 p1이고 여기서 압력이 p2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 순간하고요, 이게 처음 순간이에요. 그다음에 나중 순간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순간하고 나중 순간까지. 요 가운데 부분은 어때요? 파란색인 순간이나 빨간색인 순간이나 흐름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도 안 바뀌고
포텐셜 에너지도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요만큼이 요만큼으로 간 셈이 되는 거잖아요. 얘랑 얘의 차이가 결국에 요만큼의 유체가 요만큼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부분은 요만큼이 요만큼으로 바뀐 거잖아요. 질량은 똑같죠. 똑같은 질량만큼 밀려났잖아요. 근데 속력이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V1, V2 어디가 더 빨라요? V1이 더 빠르죠. 속력이 느려졌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제 나머지 처리할 부분이 압력이 한 일입니다. 압력이 한 일. 근데 잘 보세요. 요 압력은 플러스 1을 합니까? 마이너스 1을 합니까? 플러스 1을 하죠. 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힘이 압력 곱하기 면적이잖아. 그럼 P1A의 A1의 X1만큼 이동했으니까 P1A1 X1이 되는 거야. 요 압력이 한 일은. 반면에 얘의 압력은요, 요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게 요 유체 덩어리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요 면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양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다. 크기는요, 힘의 크기가 P2 곱하기 A2지. 그리고 X2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P2 곱하기 A2 곱하기 X2예요. 근데 A2 곱하기 X2하고 A1 곱하기 X1이 같죠? 그거를 요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V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1이 한 일은 P1V가 되고요. 여기서 P2가 한 일의 크기는 P2V가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한 일이 결과적으로 이 P1V 빼기 P2V가 돼서 이게 이제 압력이 한 일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표현하기 쉽잖아요.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죠. 근데 우리가 유체를 표현할 때는 질량을 쓴다 했어요, 안 쓴다 했어요? 질량을 잘 안 쓰고 질량 대신에 밀도를 씁니다. 그래서 질량 대신에 M 대신에 로 V를 다 씁니다.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이게 로 V가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2분의 1 M의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의 V1의 제곱을 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 V가 질량입니다. 그래서 mgh2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mgh1 처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름 아니라 그 일 에너지 정리잖아요. 일 에너지 정리해서 중력이 한 일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요, 사실 우리가 0t 그리고 v 이런 거 임의로 잡은 거잖아. 임의로 잡은 건데 임의로 잡은 v가 기분 좋게 다 날아갑니다. 이런 식에서. 그죠? 날아가고 이제 1은 1끼리 2는 2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그럼 1이 처음 상태고 2가 나중 상태잖아요. 묶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르누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P1 더하기 로 G H1 더하기 2분의 1 로의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로 G H2 더하기 2분의 1 로의 V2의 제곱. 이렇게 식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쓸 때는 압력 더하기 로 G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은 일정하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베르누이 법칙이요, 기체에 대해서 쓸 때랑 액체에 대해서 쓸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이 기체에 대해서 쓸 때는 보통 공기 중에 베르누이 법칙 쓸 때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쓸 때는 그 공기에서의 베르누이 법칙 쓸 때는요, 보통 로 GH는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에 따른 대기압 차이가 별로 없죠. 이게 높이에 따른 대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항이거든요. 이걸 안 쓰면은 그럼 보통 이제 압력하고 요 속력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사이에. 그래서 유체의 빠르기가 V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압력이
예, 작아진다라는 게 보통 정성적으로 얘기할 때 약간 좁은 의미의 베르누이 법칙을 얘기할 때는 요 항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속력이 빨라지면 유체의 압력이 낮아진다. 요게 이제 실제 정성적인 예로 얘기할 때는 요것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기 중에서의 베르누이 법칙 할 때는요. 요것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하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부피만 다 곱하면 전부 다 에너지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PV는 압력이 한 일이고요. 그다음 여기다 V를 곱하면 MGH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여기다 V를 곱하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여기 여러분 물에서요 깊이 H인 곳에서의 압력이 여기에서의 압력 더하기 로지 H였잖아요. 요걸 베르누이 법칙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이 높이 기준을요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가 H가 되죠. 예, H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정지한 유체니까요. 속력이 0이니까 2분의 1 로 V 제곱이 둘 다 0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로 V 제곱만 빼놓고 보면 P 더하기 로지 H가 같다라는 식이 베르누이 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압력이 P고요. 여기서 압력이 P0입니다. 여기는 높이가 0이죠. 그래서 로지 H 이렇게 되고요.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H죠. 로지 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게 결국에 요 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배운 요 식이 베르누이 법칙에 유체가 흐르지 않을 때 버전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은 아까 여기 요거 할 때도요. 요게 지금 요거는 흐르지 않는 유체잖아요. 그럼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베르누이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또 로지 H마저도 같죠. P 더하기 로지 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V는 0이고요. 근데 로지 H도 같죠. 그러니까 압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시켜도. 그래서 사실 앞선 얘기한 모든 것들이 또 베르누이 법칙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 베르누이 법칙의 예들과 문제를 풀어보면 9단원 마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